전대미문의 전염병과 역대 최장의 장마에 이어 이번엔 칼바람을 동반한 태풍 바비까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든 국민들한테 그나마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그건 믿음직한 정부일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했던 시장 만능주의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턴 큰 정부가 큰 예산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시대입니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아픈 손을 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김슈맨 시작합니다. 먼저 태풍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강지원 의원과 엠요원이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늘 새벽 인천 서해 5도 해상을 지나서 북한 황해도에 상륙했습니다. 지금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인천에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어선들이 흔들리고 또 깃발이 강하게 나부끼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네, 이곳 연안부두에는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강하게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서너 시간은 비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약 30분 전인 8시 30분을 지나면서 빗줄기가 갑작스레 굵어진 모습입니다. 네, 풍속을 말씀드리면 인천 지역은 현재 초속 10에서 20m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늘 0시 이후에 누적 강수량을 보면요. 백령도나 대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었지만 인천 중구 등 내륙 지역은 10mm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태풍 바비는 새벽 5시쯤 인천에서 15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을 했다가 지금은 북한 평양 부근을 지나면서 시속 45km로 북상 중이죠. 중부지방이 태풍 중심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전 9시를 기해서 여전히 강풍에 대한 특보는 내려져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과 서해 5도에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경기와 인천 내륙 지역 수도권은 강풍주의보로 특보 단계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네, 여전히 강풍특보는 발효 중인 상태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밤 사이에 인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인천은 밤사이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에 장애물이 발생하고 간판과 현수막에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벽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계양구 등에서 약 20건가량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인천 항해는 해군과 해경함정 또 어선까지 약 600척의 배가 정박해 있는데 이들 배에는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 항만에 있는 크레인이나 장비 시설들도 사전에 단단하게 결박을 해놓은 상태여서 강풍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지금 그리고 한창 출근 시간대인데 인천 도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바닷길과 하늘길에는 이 태풍의 영향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인천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있는데요. 이들 대교는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바람 세기가 초속 25m를 넘게 되면 차량 통행이 통제가 되는데 새벽과 이른 아침에는 되도록 서행을 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정상 통행이 이루어졌고요.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노선의 경우에는 어제 전면 운항이 통제됐는데 이 통제 조치 오늘 오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길은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비행편이 대부분 지연 운항되고 있지만 모든 비행편이 결항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노선이 일부 운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과 항공사를 통해서 일일이 미리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국 피해 상황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60건, 또 사유시설 40건 등 많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총 공식적으로는 100건 안팎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충남 지역에서는 1,6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 지역과 합한 수치죠. 또 특히 충남 태안에서는 정전으로 양식장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넙치 200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고요. 또 광주에서 300여 가구, 전남 신안군에서 90여 가구가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철도와 많은 도로시설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화면을 보고 또 취재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 그 태풍 바비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아까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동안에도 좀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최고 풍속이 38m/s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바람이면 기차가 탈선할 정도라는 위험이기도 하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의 위험인가요? 네, 보통 태풍 하면은 이제 비와 바람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히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제 바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기상청은 크게 태풍의 바람을 중강도, 강, 그리고 매우강, 네. 초강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비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중 정도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강으로 넘어가면은 거리를 걸어가던 사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네. 바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매우강 상태가 되면은 건물이 붕괴하는 정도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태풍 때문에 분명히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어보실 수 있겠고요. 예. 네, 지금 그 자막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들을 통해서 필요하신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피해 최소화하시고요. 또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의 걱정은 이런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서는 공무원들입니다. 어제도 50대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코로나에 이어 태풍에 이어 수해 피해까지 복구를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태풍 바비 부디 큰 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지난밤 사이 국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네, 저희가 불과 이틀 전에 이 원격 의회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국회를 출입하는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그리고 소통관이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국회가 폐쇄된 적이 있긴 한데요. 직접적으로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가운데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확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인원은 5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려지자마자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바로 자가격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사상 초유의 국회 셧다운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만 2번이나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회는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입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강지연 의원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한 비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320명,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국내 발생 인원이 307명, 해외 유입은 13명으로 기록됐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확산세가 꾸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별로 코로나 날씨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연일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2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이 18명, 충남 지역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전남 13명, 또 전북과 광주 지역 등 호남권 중심으로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세종 지역과 충북, 경북은 확진자가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6일이었죠.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첫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백신과 치료제의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 의원, 이번에 나온 항체 치료제, 백신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항체 치료제와 백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헷갈리곤 하시는데요. 이제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바이러스가 혹시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맞는 의약품은 백신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항체 치료제는 이제 완치자의 혈액에 보면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중화항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화항체라는 성분을 따로 추출해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약을 만드는데요. 이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이 항체 치료제를 투입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1차적으로 맞추는 것이고요. 네.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런데 셀트리온에서 지금 승인받은 임상 시험이 1단계잖아요. 그 임상이라는 게 3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자, 일단은 크게 이제 4단계를 거치는데요. 신약이 출시되기까지. 첫 번째는 동물 실험입니다.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패럿이라고 하는 인간과 호흡기 증상이 비슷한 족제비과의 동물에게 일단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고요. 또 원숭이 즉 영장류에게 동물 실험을 했더니 거기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에게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임상 시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이 항체 치료제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맞췄을 때 안전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1상 임상시험이고요. 이제 2상 임상시험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치료가 확인이 되면은 3상 임상시험으로 들어가는데요. 3상 임상시험은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이 3상 임상시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 또렷한 유효성이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상 임상시험을 해서 확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3상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약이나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효과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시장에 출시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일상 시험이나 임상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3상 임상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이렇게 경우가 시간을 되게- 단축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일상 네,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패턴들을 막 섞어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을 상대로 해서 1상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1상 임상 시험이 미처 끝나기 전에 2상 임상 시험을 시작하고 2상 임상 시험이 끝나기 전에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하는 등 해서 굉장히 지금 개발과 시판까지 이르는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실험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야, 개인적으로 참 지원하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네. 일단 임상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장모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군요. 하시겠습니까? 마음만 그렇다는 얘기 드린 겁니다. 예, 너무 또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오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근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였습니다. 네. 네, 각국 정부에서 먼저 치료제를 확보하고 먼저 백신을 확보하려고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아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격차가 생길 것 같은 우려도 있긴 한데요. 한국이 백신 자주권, 치료 자주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빨리 상용화 소식도 들리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투강스의 코로나 대치본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슈맵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슈의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의 특별 요원 강유정 요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오늘 좀 빨리 나왔습니다. 네. 저희 킹슈맨 첫 방송 때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여러모로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방송 때 너무 든든했거든요. 아,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댓글 반응이 참 뜨거웠는데요. 강 네. 교수님 주제나 방송 태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주제가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공수처는 표류 중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이슈맵이 뜨고 있죠? 네, 이 뒤에 이슈맵이 떠 있는데요. 내일은 빼 어당팔대 정무감각, 변수는 코로나 지지율, 윤석열, 공수처는 표류 중, 최후 통첩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1996년 11월이었죠.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수처 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3년 만인 지난해 연말 공수처법이 드디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아직 공수처는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성 의원? 네, 일단은 이 공수처법 통과되기까지 23년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19개 법안이 국회에 표류하다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30일이었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법률이 통과될 때 명시된 날짜가 바로 7월 15일이었습니다. 벌써 거의 2달가량 지나가고 있는데요. 왜 계속 지금도 통과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시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이 공수처장을 뽑는 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둬야 되죠. 네. 후보를 두기 위해서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계가 복잡하군요. 네, 사실상 이제 2단계가 거치게 되는데요. 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나머지 4명이 국회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야 2명씩이죠. 맞습니다. 이 여야 2명씩인데 여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 야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입니다. 만약에 20대 국회였다라면은 야당의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의 합의를 받아서 2명을 추천하면 되는데 지금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여당의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이기 때문에 1개 정당밖에 없고요.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면 되고요. 야당의 교섭단체 역시 미래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을 2명 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현재 미래통합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한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왜인가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헌 논란, 바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3권 분립된 곳에 그 어떤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 그런 곳과 같은 곳은 3권 분립에 해당하는 이 3권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은 이미 지나갔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란 같은 경우는 기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기소권 같은 경우는 검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형사소송법 246조 국가소추주의에 기반한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이란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맞지 않고 굳이 따지자면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인데요. 이 영장 문제 역시 법관이 발부한다라는 것은 헌법 12조와 16조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특검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시 위헌 소지 논란은 아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군 장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중에 군 장성도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군인은 군인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법안이 헌법 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재판은 군사 재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수사는 군 수사기관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가지 위헌 논란은 모두 이미 지나간 논란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하루빨리 이 후보
후보 추천위원 2명을 해서 이 공수처법 통과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의 말씀 듣다 보면 통합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7월 15일이었습니다. 규정된 법안 시한이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나올 만큼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후보군 선정이라도 해뒀을까요? 네, 일단 통합당의 움직임을 보면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증거로 오히려 맞불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네, 현재 4년째 그 공석으로 존재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라 민주당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약간의 본질 흐리기 작전이거든요. 이 연인들이 싸울 때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너 전에 이거 뭐 잘못했잖아. 넌 이거 왜 안 하니? 이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이 방법이거든요. 예. 자꾸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특별감찰관 이 제도 자체는 공수처 제도가 그러니까 도입이 되면 사실 필요 유명무실해지는 제도 아닙니까? 네. 사실은 필요 없는 제도를 자꾸 끄집어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산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목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겠네요. 네. 네, 결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 9월을 데드라인으로 걸었습니다. 법 개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7월 15일에 출범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과시키는 데까지도 오래됐는데 통과된 후에도 이 출범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연설을 하면서 공수처법을 9월 내에 개정해서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법 재개정인 거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네. 재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국회의원 11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 총 12명이 재개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회 추천인사 4명입니다. 기존 법률안 같은 경우는 야당 교섭단체 2명, 여당 교섭단체 2명이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고요. 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 후보로 추천된 사람은 7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1명 낮춰서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현재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론도 공수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이 공수처를 두고 어차피 공수처나 검찰개혁은 민초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류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과연 사실인가요? 정말 그러니까 민심과 이반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관한 얘기입니까? 일단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굴러가길 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민초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서 민초에 들어간다면 최근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뭐 수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느냐. 이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유야무야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볼멘스리들이 많고 어떤 점에서는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까지 지금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왜 국민, 다시 말해서 민초와 관련이 없는 것이 저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다 한마디씩 남기는데 좀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다른 일로 진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빠가사리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빠가사리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저 민초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약간 계급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했는데 진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 논란 관련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공정, 형평성, 뭐 평등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0% 정도 되는데 이 판검사가 저지른 범죄 관련해서 기소율은 0.2에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형평성, 공정,
그리고 평등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자, 공정, 형평성, 평등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 교수님 말처럼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공수처 또는 검찰개혁이 그러니까 일상과 먼 이야기로 느껴질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달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공수처를 출범하는 데에는 코로나와 지지율이 변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지지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정치적 행동을 위해서는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중요할 텐데요. 결국은 대통령의 수행 지지율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야 네. 그 행동을 할 때 국민들이 조금 더 떠받쳐주고 지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을 경우에 대통령이 무슨 추진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도 이유 없이 때릴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들도 반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서서 방역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9시 30분에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 건데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긍부정 평가가 뒤집혀서 긍정 평가가 더 높아진다라든지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라면은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건 사업이고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 정부 3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건 사업이죠. 역시나 청와대.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공수처법을 강행한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라도 통과를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은 역시나 이 지지율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요. 만약에 진중권 씨의 말대로 저는 민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만약에 두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도 사실은 이러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통과시켜도 국민들이 또 상관을 안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지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요. 공수처 1호로는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야당에서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가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1호가 윤 총장이 될 거다니까 윤 총장 안 돼라고 보호의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만약 된다면 거봐 윤 총장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런 비논리적인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비속어지만 궁예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예측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있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의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수처와 저는 무관한 어떤 정치적 행보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게 공수처인데 왜 이걸 계속 권력과 관련돼서 해석을 미리 하고 있는지 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네. 네. 모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 중에 그게 있습니다. 개그맨 부부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발언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 내지는 가족이 될 것이냐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거를 미리 정해놓고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은 강 교수님 말씀처럼 권력을 갖고 사실 이런 제도를 오해하게 만들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 안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장모 관련된 이슈만 놓고 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계 좀비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공수처법 안에서의 수사 대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논리를 펴야 되는데 법 이외 이야기들, 권력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당팔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당팔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당팔이요? 어당팔. 네. 어차피 당신은 수사받을 팔자? 몰라서 제가 그냥 유추해 본 겁니다. 예. 네, 네, 아니죠? 그렇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에 자신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강조했던 윤 총장의 모습 먼저 보고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지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총장. 그런데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윤 총장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2016년 8월 더운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대전공업의 이 부장검사였죠.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의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윤 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이 기수는 4기수가 낮습니다. 사법고시 기수는 4기수가 낮은데, 나이는 6살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존대를 하는 관계이고, 또 둘이 함께 근무를 했던 경력이 또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랑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오랜 기간 둘이 함께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잘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고 유추가 가능한데요. 윤 총장은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검찰 출신 행정관 A씨를 통해서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달했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4년 차를 맞아서, 정권 4년 차를 맞아서 이 정권과 언론 사이의 이 미묘한 기류, 그리고 청와대 내 이런 권력 암투 분위기를 본인이 좀 감지를 하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고요.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죠. 놀라운 정무 감각이네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정무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네. 강정규 교수님. 2019년 여름에 네.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그리고 네. 중앙일보 사주와도 네. 단독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냥 우연히 만났나 보다 했지만 이렇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친했다는 걸 보니까 네. 사람들이 왜 그 만남에 주목을 했는지 저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자기는 관심도 없고 정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꽤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맞는 듯합니다. 네. 스톤 검사 중에서 전무 감각이 없는 검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치 그리고 권력 이걸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한테 가장 중요한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빼어난 정무 감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윤 총장이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을 둘러싸고 각종 설설설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좀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유시민 전 장관처럼 나는 정치할 뜻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높게 나왔고, 왜 저는 야당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 공무원이에요. 정당 가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로 계속 분류가 되고 있고,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아주 높은 지지율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입당할 것이다 언젠가, 이런 이제 추측성 기사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군에 이제 여론조사에 잡히긴 하는데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있는 후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임기를 마치고 나올 것이다. 또는 비련의 주인공, 비련의 영웅처럼 임기 중반에 사퇴를 하거나 사퇴 압박을 받아서 나와서 강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빼달라고 했으니까 이 기조를 꾸준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윤 총장 본인은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정치의 뜻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정치의 뜻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되는데 어떨까요? 정말 없을까요? 저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임기는 끝까지 마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검찰총장 같았으면은 수사지휘권이 이제 두 번째 발동이 됐을 때 아마 내려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었죠. 전례가 다 그랬죠. 네,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도 놓지 않았고 저는 그 당시에도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이 돼서 여주지청장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당시에는 모든 언론들이 좌천성 인사라고 했었고 이건 옷을 벗으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옷을 벗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임기를 저는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따져보면은 저는 끝내 못하지 않을까 하고 싶어도. 왜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사실 진흙탕 싸움입니다. 지금이야 대선 후보로 아주 강력하게 부상되어 있지만 현직 공무원, 그러니까 현직 총리라든지 공무원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일 때 이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권 때 이회창, 그리고 고건, 그리고 등등등의 사람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미래통합당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래통합당에서 대선 후보를 합의 추대하진 않을 겁니다. 예비 경선을 거치겠죠. 그렇겠죠. 그동안의 과거 역사처럼. 그러면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로서 맞붙었습니다. 그 당시 서로를 공격했을 때 완벽한 진흙탕 싸움이었거든요. 후에 복귀해 보니까 다 맞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진흙탕 싸움이 분명히 빚어질 텐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감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 수 있을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직접 진흙탕 싸움을 해본 이전 정치인이어서 정말 조언이 남다르다 싶습니다. 자, 윤 총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닌 검찰 정책 꼬리표를 떼어내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당초 기대했던 검찰격의 적임자라는 이름표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윤 총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윤석열의 시간이군요.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유튜브 댓글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강유정 요원에 대한 칭찬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시니까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주시면 안 돼요? 쭉 계셔주세요라는 이 요청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된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댓글창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2주 만에 출연 분량이 2배가 됐습니다. 갑자기 2배가 됐는데. 잘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언론 비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윤 총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역할을 지대하게 할 것은 저는 언론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달라질 거고 아마 언론이 유리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관전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킹슈맨 나날이 재밌어집니다. 기대가 큽니다라는 기대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네. 일단은 킹슈맨이 이제 쌍방향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시청자가 어느 정도 되면 뭘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피할 수 없이 국장님 공약입니다. 두 분의 공약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저의 공약도 나갑니다. 네. 킹슈맨 생방이 끝날 때까지 유튜브 동접자 수가 25,000명을 유지하면요. 네, 제가 늘 슈트로 입고 있는데요. 네. 주황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리를 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 꼬는 얘기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고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차부 스타일로 지난주에 강유열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스타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리를 꼬고 불순한 태도로 방송에 임하시겠다. 그게 공약입니까? 지금 몇 명인가요? 동접자. 그렇군요. 악성 댓글이 달리는 소식 들립니다. 죄송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티키타카 뉴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중요한 이슈, 검찰개혁 이슈를 다뤘으니까 바로 킹슈맨 다음 이슈인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성 없는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규탄한다. 규탄한다.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오늘 킹덤에서는 일본 불매운동 1년 진짜 할 줄 몰랐지를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간주정 의원, 오늘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불매운동이 시작됐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거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토착 외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문제로 온 국민이 당황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기업도 당황했었죠. 그때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뭔가 하나 보태겠다. 내가 좀 이제 한번 해보겠다. 불매운동 나섰는데 못 간다. 정말 귀에 정말 많이 들었던 게 국뽕이라는 등 혹은 냄비라는 등 결국 오래 못 갈 거라는 등. 그런데 어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1년 갈 줄 몰랐지? 라고 그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재미있는 주제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오창석 의원이 키워드를 좀 준비했죠? 네, 오창석의 밑줄 쫙 한 줄 브리핑입니다. 3가지 키워드를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76%, 두 번째는 16년 만에 철수, 세 번째는 뚝배기입니다. 먼저 76%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한 여론조사 연구소 데이터 리서치입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76%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두 번째 16년 만에 철수는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죠. 엔사가 16년 만에 이 판매가 급감해서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뚝배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냄비 근성이라고 금방 식을 거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 뚝배기의 정신으로 끝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의 날카로운 분석 잘 봤습니다. 저도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킹덤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퀴즈 나갑니다. 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지난 1년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제품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인데요. 1번은 맥주, 2번은 화장품, 3번은 게임기입니다. 자, 오창석 의원 한번 맞춰보시죠. 일단은 3번은 이게 업체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선택사항이 없어서 이 대체 상품을 이제 게임기를 제가 만들어 쓸 수는 없거든요. 수제 비누는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수제 게임기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3번은 아닐 것 같고요. 2번은 국내 브랜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시장을 호령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기 때문에 2번은 아닌 것 같고 1번이 아무래도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앨범 퀴즈가 나오면 이렇게 찍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몇 개 10,000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1번. 네, 뭐로 가도 제대로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참 의아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항상 보면. 오창석 의원 참 신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맥주입니다. 일본산 제품 수입액 감소율을 살펴보면 맥주는 84%, 승용차는 51%가 감소를 했고요. 화장품 30%, 비디오 카메라도 28%나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게임기 엔사의 경우 판매량이 3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 특정 게임 타이틀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숲의 영향이군요. 자, 모든 일본 제품을 구매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이 유니클로는 안 입고 일본 게임기는 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일본 방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굴종적 사비처럼 얘기를 했어요.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훨씬 훌륭해서 한국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본의 맥주 없이는 못 산다. 금단 증상에 시달린다. 이런 방송까지도 아주 우익적인 방송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생활 양식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유니클로 같은 옷은 우리가 일본 제품이라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 대비, 가성비라든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싸고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썼던 거지 일본 제품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맥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던 것들인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도 그냥 좀 일본 주점 같은 데 가서 일본 맥주 그냥 흔히 마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가서 이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걸 바꿨는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는 거고 아까 잠깐 오창석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게임기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소모품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좀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왜
닌텐도, 다시 말해서 게임기를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언론이 주목했느냐, 네. 다른 것들, 줄어든 것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 방송 장비 생각보다 일본 제품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광학 장비 역시도 일본 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용하고 불매운동의 어떤 주축 세력이라 할 수 있을 일반적 서민의 그런 품목들만 공격하는 것도 좀 다시 톱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입증된 건 1년 동안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서 구태여 불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미제, 일제 같은 제품들이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그런 그 선입견이 없다는 것도 입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MZ세대인 오창석 의원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밀레니엄 Z세대, MZ세대한테 불매운동 어땠습니까? 실제로 저는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하고요. MZ세대라고 하면 이제 80년대생부터 이제 2000년대생을 넘어서 하는데 제가 M세대의 이제 첫 출발점이죠. 굳이 제가 이렇게 대변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사실은 이 노제팬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부터 불거졌던 것이 뭐냐면 대체 상품 목록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이거 일본 제품이었다.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한국 제품 또는 다른 나라 제품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 인터넷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누구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이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여전히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국민들 또 세대와는 무관하게 많이 동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기업의 갑질에 반발해서 이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이 좀 특이해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의도치 않게 지금 불매 운동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 남양 유업 관련해서도 불매 운동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대리점 갑질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속되는지 좀 살펴봤더니 그 이후에도 밀어내기, 떠넘기 이런 게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분유 이물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잠잠해질만 했더니 또 외손녀 구설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일테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윤리적 문제까지도 발생을 해서 회사는 위기인데 사주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거나 문제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N사 남양유업에서 자신의 이름을 좀 숨긴 다른 상품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아니지만 속으로 보면 남양유업입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가 잘못됐다. 그 부분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매하지 않겠다. 그냥 합리적이고 한편으로 이성적이면서 하나 더 보태서 윤리적인 공정성까지 더 보태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과 광장이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장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과 광장의 민주주의가 결합돼서 일종의 광장 자본주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가 시장의 어떤 오류를 고치고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넘어서서 이른바 불공정한 기업들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젠 사람들이 상품만 불매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불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짜 먹방, 뒷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브들도 구독자 수가 많다,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불매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동접자 수 얘기했고 걸었잖아요. 뭐 하겠다고. 그 자체도 저희를 소비해달라. 우리를 소비해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그냥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제 댓글 보면은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감각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자, 다시 말해 소비자는 상품만 좋으면 무조건 구매하는 어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소비자가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보자면 아직은 정식 매체라고 하기는 어렵고 좀 유사 매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으니 이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윤리적인 걸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쩌면 공급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비롯해서 많은 신생 매체 공급자들이 정말 공정한 그런 결과물들 그리고 윤리적인 결과물들을 제공해줘야 될 때가 좀 듯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방송에 기대하는 건 공정함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불매운동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볼 때 기업가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소비재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독자를 숫자로 표현되는 영향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어떤 군집 세력으로 보는 데서 우리가 좀 놓여나서 정말 좀 앞서 나가서 뭐 공정한 그런 콘텐츠 그리고 공정한 소비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비자는 공정을 원한다. 자, 오늘 일본 불매운동 1년 정말 할 줄 몰랐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봅니다. 불매운동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지금까지 덤으로 알아보는 깊이 있는 주제, 킹덤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튜브 라이브 상황, 댓글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킹슈맨 요원들도 이 피해 없이, 태풍 피해 없이 퇴근 잘하세요라고 퇴근 걱정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십니다. 자, 더 이상 태풍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무섭습니다라고 또 태풍 이야기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댓글도 굉장히 많네요. 네. 강 교수님 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아서 제가 배가 아파서 소개 안 해드렸습니다. 네, 잠깐 나오는데 뭐 댓글창을 도배를 하고 계십니다. 지분이 너무 높으세요. 공정한 방송을 하자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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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의 일상의 안녕함을 묻는 안녕히 오세요라는 인사가 새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